10명의 가사 도우미가 왔다가 며칠 만에 도망쳤습니다. 이 재벌가의 쌍둥이는 서울 한남동의 모든 부모들에게 악몽이라 불렸습니다. 아무도 그 아이들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힘든 육체노동을 전전하던 한 여자가 언덕 위의 외딴 저택으로 들어왔습니다. 물력도 아니고 명령도 아닌 오직 비 쏟아지는 밤의 따기 한 대가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 두 아이를 온 한국이 눈물 흘리게 만든 상징적인 존재로 변화시켰습니다. 삶을 포기하려던 아이가 어떻게 국가대표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가사 도우미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감동적인 이 이야기의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남동의 부촌 유엔 빌리지에 위치한 고급 저택 밖에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지만 그 빗소리조차 쌍둥이 남매의 서러운 울음소리를 덮지 못했습니다. 고급스러운 거실, 따스한 노란 조명도 팽팽하게 감도는 긴장감을 누그러뜨리지 못했습니다. 흰 셔츠에 검은 정장 바지를 입은 한 남자가 소주잔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며칠 밤을 새운 듯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부동산 그룹 파이랜드의 박민준 회장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공황 상태에 빠져 비명을 지르는 여자아이를 안고 있는 여자를 향해 획 돌아섰습니다. 지금 내 아이에게 무슨 짓을 하는 겁니까? 수수한 가사 도우미 유니폼을 입은 여자는 당황한 눈빛으로 목이 메어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지훈이가 공황 발작을 일으켜서 스스로를 핥히지 않게 안고 있었을 뿐입니다.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입 닥쳐. 빗소리만큼이나 차갑고 단호한 따기가 날아들었습니다. 순간 거실에는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여자는 멈칫했습니다. 충격으로 떨고 있는 지훈이를 여전히 꼭 안은 채 뺨은 붉게 달아올랐지만 눈물은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그녀는 아이를 이탈리아산 최고급 가죽 소파에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낡은 캐리어와 먹다 남은 김밥 한 줄이 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이수진, 30세. 강원도 산골 마을의 유치원 교사 출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상간 오지 보건소의 장비 부족으로 어린 아들이 급성 쇼크를 제때 치료받지 못해 세상을 떠난 후 그녀는 교직도 고향도 그리고 미소마저 버렸습니다. 그녀는 서울에서 허드레실과 시간제 가사 도우미를 하며 생계를 이었고 새싹 아동센터라는 보육시설에서 파트타임 봉사자로 일하며 그곳을 제2의 가족으로 여겼습니다. 저택을 떠나기 전 수진은 짧은 메모를 남겼습니다. 월급을 받는 고용인으로서의 책임과 사랑의 경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제 방식이 옳다는 것을 증명할 의학학위는 저에게 없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빛을 두려워한다면 억지로 불을 켜서 적응시키는 대신 저는 아이와 함께 어둠 속을 걸어줄 것입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수진 올림. 밖에는 여전히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편의점에서 파는 얇은 투명 우산을 쓰고 부촌의 미끄러운 언덕길을 따라 캐리어를 끌고 내려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눈물이 터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집 안에서 박 회장은 구겨진 메모를 쥔 채 서 있었습니다. 차가웠던 그의 얼굴에 점차 당혹감이 번졌습니다. 지훈이와 지우, 두 아이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진정제도 없었고 24시간 감시하는 카메라도 없었으며 서울대학교 출신의 심리교수도 없었습니다. 오직 공황에 빠진 아이를 엄마처럼 안아준 가사 도우미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그를 두렵게 했습니다. 박민주는 잔인한 사람이 아니었지만 무너진 사람이었습니다. 아내 김지영 씨가 아이들을 등교시키던 중 고속도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날부터 그는 마치 영혼 없는 껍데기처럼 살았습니다.
그는 일에 파묻혀 살았고 3명의 가사 도우미와 시간제 심리치료사를 고용했으며 감정을 제외한 모든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 집안 곳곳에 CCTV까지 설치했습니다. 아이들은 누구와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기괴한 그림을 그리고 큰 소리가 나면 웅얼거렸으며 서로 떨어지면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수많은 고급 보모들이 왔다가 떠났습니다. 어떤 이는 아이들이 정신병이 있다며 일주일 만에 도망쳤고 어떤 이는 새벽 3시까지 이어지는 울음을 견디지 못해 울면서 그만두었습니다. 어떤 이는 박 회장이 돈으로만 해결하려는 나쁜 아빠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수지는 7번째 도우미이자 아이가 발작 중에 자신의 팔을 피가 나도록 핥히는데도 아이가 다치지 않게 붙잡고 버틴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소리치지도 협박하지도 분석하지도 않고 그저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수진이 일한 것은 고작 10일이었지만 그 10일 동안 아이들은 처음으로 회복의 기미를 보였습니다. 지훈이는 그림의 선이 조금 더 부드러워졌고 지훈은 내고로 어른 2명과 아이 2명이 사는 한옥집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떠났습니다. 박 회장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들과 밥을 먹은 게 언제인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웃음소리가 어땠는지 누구에게 고개 숙여 사과한 적이 있었는지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그 따귀는 수진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향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실패한 아버지인 자신에게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이사회의에 가기 위해서도 신도시 프로젝트를 결제하기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수진이 머물렀던 날들의 CCTV 영상을 돌려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녀를 감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녀가 무엇을 했는지 이해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비싼 의사들과 보모들과 약물도 하지 못한 그 일을 말입니다. 그는 화면 속에서 그녀가 한밤중에 지훈이 곁에 앉아 자장가 버전의 아리랑을 나직이 불러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수건을 토끼 모양으로 접어주며 아이들을 웃게 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지우가 물에 차갑고 따뜻한 감각을 배울 수 있도록 대야를 놓고 몇 시간이고 함께 앉아있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대단한 기술이 아니라 그저 인내와 사랑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박 회장은 회사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기사도 없이 검은색 개인 승용차를 직접 운전해 인력업체 매니저에게 묻고 직원 명단을 뒤져 옛 주소를 찾아 나섰습니다. 마침내 그는 은평구의 한 낡은 주택 앞에 멈췄습니다. 그곳에는 불우한 환경의 아이들에게 글과 생활 기술을 가르치는 새싹 아동센터라는 작은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작은 유리창 너머로 아이들 틈에 앉아있는 그녀가 보였습니다. 그녀는 한 여자아이에게 물감으로 무궁화를 그리는 법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붓을 쥔 손길은 신중했고 입가에는 다정한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이 놓친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박사학위나 수십억 원의 돈으로도 살 수 없는 힘을 지닌 한 여자의 존재를 말입니다. 그것은 곁에 머물 줄 아는 사람의 힘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치유는 이제 막 시작되었고 이 긴 여정을 함께 가려면 그가 필요했습니다. 유능한 전문가가 아니라 아이들을 포기하지 않을 만큼 사랑이 가득한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문제는 과연 그녀가 돌아올 준비가 되었는지 그리고 자신이 고개 숙여 사과할 용기가 있는지였습니다. 오후에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지만 이번에 그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차 문을 열고 센터로 들어갔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되찾기 위해 처음으로 자존심을 내려놓은 채 말입니다. 바람 없는 오후의 숨결처럼 가볍게 새싹센터 문 앞의 풍경 소리가 딸랑거렸습니다. 안에서는 아이들이 낡은 나무 탁자에 둘러앉아 까르르 웃고 있었습니다. 종이 비행기 접기를 배우는 중이었습니다. 수지는 그들 가운데 앉아 머리를 질끈 묶고 있었습니다. 물감 얼룩이 묻은 빛바랜 회색 티셔츠 차림이었지만
그녀의 눈은 어떤 아이들도 잊지 못할 다정함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박민준이 들어섰을 때 그녀는 그를 바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맞춤 정장도 수억 원짜리 파텍 필립 시계도 없었습니다. 그저 며칠 밤을 새운 듯 해숙하고 마른 남자가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최고급 한우 세트가 든 보자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마치 선생님께 장난친 것을 사과하러 온 초등학생처럼 어색해 보였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순간 멈칫했습니다. 분노도 기쁨도 아닌 가난한 사람이 부자의 갑질에 상처받지 않기 위해 본능적으로 갖게 되는 경계심이었습니다. 수진 씨. 그가 낮고 잠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사과하러 왔습니다. 방 안의 아이들이 조용해졌습니다. 흙먼지 투성이의 한 남자아이가 미간을 찌푸리며 수진을 쳐다보았습니다. 선생님, 이 아저씨가 괴롭혔어요, 때렸어요? 수진은 가볍게 고개를 저으며 아이들에게 계속 놀라고 손짓했습니다. 그녀는 박 회장을 마당의 벤치로 안내했습니다. 은행나무 그늘이 드리운 작은 마당에는 노란 국화 화분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수진이 먼저 앉았습니다. 예에 바르지만 거리를 둔 태도였습니다. 말씀하세요, 회장님. 집의 모든 CCTV를 돌려봤습니다. 지훈이를 달래던 모습, 지호에게 블록놀이를 가르치던 모습, 아이가 놀라지 않게 어둠 속에서 몇 시간이고 앉아있던 모습을요. 모든 것을 보고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제가 틀렸다는 것을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에 눈이 멀어 제 이성을 잃었습니다. 돈으로, 전문가로, 약으로 아이들의 고통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사실 저는 도망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유일하게 그 고통을 마주한 사람이었습니다. 여전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녀가 떠나던 날 남긴 편지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걸 계속 가지고 다녔습니다. 이걸 볼 때마다 자문했습니다. 그저 도우미일 뿐인 당신이 어떻게 저보다 제 아이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는지. 저도 아이를 잃어봤으니까요. 수진이 나직하게 대답하며 처음으로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아이를 떠나보내야 했던 그 무력감을 아니까요. 그의 목이 메었습니다. 화려한 수식어 없이 그 대답은 가슴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사과하실 필요 없어요. 수진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 따귀는 저를 때린 게 아니라 회장님 자신을 벌하신 거잖아요. 박민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도 당신이 허락한다면 무언가 하고 싶습니다. 무엇을요? 그녀의 목소리는 딱딱하지도 부드럽지도 않은 중립적인 톤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아이를 돌볼 줄도 아빠 노릇을 할 줄도 모릅니다. 하지만 배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있다면 제 아이들이 그저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삶을 살 기회를 얻을 것 같습니다. 수진이 며칠 만에 처음으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를 뭐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국민육아 멘토 오은영 박사님이나 구세주라도 되나요? 아닙니다.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떠나지 않을 만큼 충분히 인내심 있는 한 사람만 있어도 된다는 걸 처음으로 가르쳐준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침묵이 감돌았고 은행나무 사이로 바람이 불어와 잎사귀가 한숨처럼 떨어져 내렸습니다. 한참 뒤 수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돌아가겠습니다. 하지만 3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첫째, 아이들 방의 감시 카메라는 없애주세요. 아이들은 범죄자가 아니니까요. 동의합니다. 둘째, 저는 입주 보모는 하지 않겠습니다.
오전에는 여전히 여기서 수업을 할 겁니다. 오후부터 저녁까지만 저택으로 가서 아이들을 돌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이곳에 남아야 할 일이 생긴다면 그 결정을 존중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진이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눈빛이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만약 어느 날 아이들이 저를 엄마라고 부른다면 회장님은 아셔야 합니다. 저는 사모님의 자리를 뺏으려는 게 아닙니다. 그저 사모님이 어쩔 수 없이 두고 간 구멍들을 기워내고 있을 뿐이라는 거려. 그는 목이 맨 채 멍하니 서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 천천히 그리고 깊게 말입니다. 일주일 후 수진은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대걸레를 든 도우미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배낭을 메고 손에는 선물 상자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지우가 좋아했지만 깨져버렸던 눈사람 블록 장난감이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말끔하게 다시 붙여진 상태였습니다. 두 아이가 달려나와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내 그녀에게 와락 안겼습니다. 지훈이가 속삭였습니다. 선생님 너무 늦게 왔어. 지우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시는 가면 안 돼. 수지는 두 아이를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에는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머무르기를 선택했으니까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둠 속에 잠겨있던 아이들이 마침내 한 줄기 빛을 발견한 것입니다. 눈부시지는 않지만 혼자가 아니라고 믿기에 충분할 만큼 따뜻한 빛을 말입니다. 박민주는 그 뒤에 서서 독한 술 대신 따뜻한 우유가 든 잔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필요 없었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 넓고 차가운 집안에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고 그것만으로 충분했으니까요. 박씨 저택의 아침은 일본식 정원 연못에 물 흐르는 소리로 시작되었습니다. 부엌에서는 갓 구운 빵 냄새가 풍겼고 두 아이가 빨간색 색연필을 서로 갖겠다고 투닥거리는 서툰 소음이 들려왔습니다. 한밤중의 비명도 이유 없는 공황 발작도 사라지고 조용하지만 점점 자라나는 생명력만이 남았습니다. 수진이 새로 산 동화책을 들고 거실로 들어와 두 아이 사이에 앉았습니다. 선생님 달토끼가 떡 짓는 이야기 또 해주세요. 지훈이가 제잘거렸습니다. 아니야, 청룡이랑 얼음 동굴 이야기 해줘. 지우가 반대했습니다. 수진이 웃으며 책을 펼쳤습니다. 오늘은 둘 다 해줄게. 대신 중간에 끼어들면 청룡이 책장을 먹어버릴지도 몰라. 아이들은 까르르 웃으며 수진의 양옆에 꼭 붙어 앉았습니다. 아직 한 모금도 마시지 않은 아메리카노를 든 채 계단을 내려오던 민준의 눈에 그 따뜻한 풍경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평화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평화는 가장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법입니다. 특히 과거를 제대로 떠나보내지 못했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날 저녁 민주는 수진에게 저녁 식사를 함께하자고 청했습니다. 그 어떤 부모에게도 한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와 두 아이만 앉던 커다란 식탁에는 아내의 의자가 그대로 놓여 있었고 아무도 그곳에 앉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는 다른 작은 의자 하나를 가져와 지훈이와 지우 옆에 놓았습니다. 선생님 여기 앉아. 지훈이가 웃으며 빈자리를 두드렸습니다. 수진은 망설이며 식탁 건너편의 빈 의자, 즉 세상을 떠난 엄마의 자리를 잠시 쳐다보았습니다. 민주는 그 시선을 느끼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내는 식탁에 빈자리가 있는 걸 싫어했습니다. 가족 식탁에 사람이 빠지는 게 세상에서 제일 슬픈 일이라고 했거든요.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그릇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가정식 식탁에 다시 앉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마지막이 언제였을까요? 아마 아들을 차가운 곳으로 보내던 날이었을 겁니다. 그 후로는 컵라면과 찬물 그리고 급하게 먹는 봉사 활동지에 바쁜이었습니다. 아빠, 엄마 이야기해줘. 지우가 갑자기 물어 모두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민주는 젓가락질을 멈추고 굳어버렸습니다. 수진이 아이를 말리려 했지만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아빠가 해줄게. 아내를 잃은 후 처음으로 민주는 지영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대학 강사였고 목소리가 고왔으며 작은 소원들을 담아 종이학을 접던 그 여자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는 마지막 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엄마가 문자를 보냈어. 세장 문 잠그는 거 잊지 마. 내일 아침엔 늦어서 시간 없으니까. 그리고 엄마는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단다. 지훈이가 주머니에서 종이학 한 마리를 꺼내 식탁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습니다. 내일 한 마리씩 접어서 선물할 거야. 상자가 다 차면 엄마가 꿈속에서 웃어줄 테니까. 수지는 식탁 밑에서 손을 꽉 쥐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아이를 보고 다시 수진을 보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그들은 무언가 연약하지만 진실한 것을 함께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이 깊이 잠든 후 민주는 베란다에 서서 물컵을 든 채 수진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노란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그는 가볍게 노크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수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차갑지도 친밀하지도 않은 목소리였습니다. 그가 들어가 보니 그녀는 아이들의 색칠 공부 공책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방은 소박하지만 정돈되어 있었고 은은한 향초 냄새가 났습니다. 저녁 식사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수진이 작지만 진심 어린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혹시 과거에 일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내 인생이 어땠을까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그녀는 손을 멈추고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있죠. 하지만 만약이라는 말 속에 갇혀 살면 절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는 한참 동안 침묵하더니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복도 끝에 옛 공부방을 아이들을 위한 치유 공간으로 다시 꾸미려 합니다. 전문가는 부르고 싶지 않아요. 당신이 이끌어줬으면 합니다. 수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의사가 아니에요. 하지만 당신에게는 그들에게 없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인내심과 감정 말입니다. 그녀는 침묵했습니다. 그 말은 잿더미가 되어버린 그녀 마음 가장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제가 또 떠날까봐 두렵지 않으세요? 그녀가 나직이 물었습니다. 두렵죠. 민준이 슬프게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서 믿지 못한다면 저도 아이들도 영영 치유될 기회를 얻지 못할 테니까요. 수지는 다시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 속에 한 줄기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며칠 후 낡은 공부방은 마음터가 되었습니다. 감시 카메라도 높은 책상도 없이 부드러운 매트와 그림책 물감 잔잔한 음악 그리고 별 모양의 예쁜 조명들만 있는 곳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말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며 놀아도 되고 그냥 앉아 있어도 되지만 유일하게 금지된 것은 서로를 외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수지는 바람처럼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민주는 문 뒤에 조용히 서서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장난 때문이 아니라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에서 나오는 첫 웃음소리였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 지훈이에게 색칠놀이를 가르치고 있을 때 아이가 머뭇거하며 물었습니다. 선생님, 엄마 그려도 돼요? 물론이지. 수진이 아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엄마 2명 그려도 돼요?
한 명은 하늘에 있고 한 명은 여기 내 손 잡고 있는 엄마요. 수지는 멍하니 굳어버렸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동정심 때문이 아니라 누구도 가까이 오지 못하게 소리 지르던 아이의 마음속에 마침내 자신이 진정으로 머물게 되었음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식탁의 빈 의자는 여전히 그대로였지만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 옆에는 조용한 사랑과 떠나지 않는 단단함으로 상처를 기워내고 있는 사람이 있었으니까요. 가족 별장이 있는 평창의 산간 지역에 사흘 내내 비가 추적추적 내렸습니다. 작은 빗방울들이 창문에 달라붙어 마음터 구석에 웅크리고 앉은 지우의 모습을 비췄습니다. 아이는 아침부터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림도 그리지 않았으며 퍼즐도 맞추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모든 행동이 비정상적으로 조용했습니다. 마치 어린 마음에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는 듯했습니다. 수지는 2미터쯤 떨어진 곳에 앉아 강요하거나 묻지 않고 새 점토 세트와 물감 그리고 하얀 캔버스 하나를 아이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우연히 거기 있는 것처럼 다른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의 1시간쯤 지났을 때 점토를 주무르는 소리가 작게 들려왔습니다. 수지는 돌아보지 않았지만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선생님. 지우의 목소리가 아주 먼 곳에서 들려오는 것처럼 작게 울렸습니다. 제가 이 말하면 아빠가 화내실까요?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려 고개를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왜 아빠가 화내실 거라고 생각하니? 아이가 붉어진 눈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셨으니까요. 근데 저는 누나만큼 엄마가 많이 보고 싶지 않아요. 방 안의 공기가 멈춘 듯 고요해졌습니다. 수지는 작은 의자를 끌어당겨 적당한 거리를 두고 앉았습니다. 그녀는 따뜻한 목소리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그렇게 느끼는 건 잘못된 게 아니야. 누구나 사람을 그리워하는 방식은 다르단다. 아이는 고개를 숙인 채 회색빛으로 변한 점토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엄마가 자꾸 울었던 것만 기억나요. 저를 안을 때마다 엄마는 울었어요. 어떤 날은 저한테 소리 지르고 나서 미안하다며 안아줬는데 저는 무서웠어요. 수진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녀는 평소의 부드러움 대신 진지한 눈빛으로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가 너를 무섭게 했던 일이 있었니? 너무 무서웠어요. 아이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번은 엄마가 저를 옷장에 가뒀어요. 제가 우니까 엄마도 울었어요. 엄마가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 또 저를 안고 엄마가 아파서 그러니 자기를 버리지 말라고 했어요. 수진의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그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지영 씨는 단순한 산후우울증이 아니라 심각한 감정 조절 장애를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안타까운 건 그녀 스스로도 그것을 알고 있었지만 통제할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지우가 자기 자신과 싸우는 엄마의 감정바지이자 피난처가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지우야. 수진이 아이의 손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해줘서 정말 용감하구나. 너는 나쁜 아이가 아니야. 무서움을 느낀 건 내 잘못이 아니란다. 누구라도 너처럼 느꼈을 거야. 그럼 저 사랑받을 수 있어요? 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는 언제나 사랑받고 있어. 아빠한테도 선생님한테도 누나한테도 그리고 엄마한테도. 단지 엄마는 사랑을 올바르게 주는 법을 알기도 전에 먼저 치료가 필요했던 것뿐이야. 아이는 억눌렀던 짐을 내려놓듯 엉엉 소리 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아이를 품에 안아 자신의 어깨가 눈물로 젖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지우가 처음으로 화가 나서도 무서워서도 아닌 자기 자신을 연민하며 스스로를 용서하는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그날 밤 서울 출장을 마치고 평창 별장에 도착한 민주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한 집사로부터 지우가 미열이 있었지만 지금은 잠들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선생님이 오후 내내 돌보셨습니다. 그는 급히 아이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온돌 바닥에 지우와 나란히 누워있는 수진이 보였습니다. 그녀의 손은 악몽을 쫓아내듯 아이의 이마에 얹어 있었습니다. 그는 문 앞에 조용히 서서 목이 메어왔습니다. 그는 지우가 겪은 일들을 전혀 몰랐습니다. 심리 전문가를 고용하고 국제학교를 보내고 비싼 수입 장난감을 사주면서 자신이 좋은 아빠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건 말로 하지 못하는 고통까지 끝까지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사 중에 지우가 아빠 옆자리에 앉아 제잘거렸습니다. 아빠 내일 선생님이랑 어디 놀러 가면 안 돼요? 지훈이가 끼어들었습니다. 강릉바다 가자. 나 모레 장난하고 싶어. 민준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너희들 계획이 철저하구나. 선생님이 좋다고 하시는지 먼저 여쭤봐야지. 두 아이가 기대에 찬 눈빛으로 수진을 쳐다보았습니다. 토스트를 자르던 그녀가 미소 지었습니다. 주말에 아빠랑 너희들이 시간 되면 선생님도 시간 있어.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민준이 수진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사과가 아니라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였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고맙습니다. 지우 일 말입니다. 수진은 노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지우가 용기를 내서 마음을 연 거죠. 하지만 당신이 거기서 들어주지 않았다면 아이는 영원히 그 마음을 가슴에 묻어뒀을 겁니다. 어쩌면 평생 말이죠. 그녀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영 씨가 보고 싶으세요? 민주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한숨처럼 대답했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두렵기도 합니다. 무엇이 두려우세요? 제가 그리워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게 될까 봐요. 아이들이 어둠뿐인 집에서 자라게 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둠을 몰아내려 하지 마세요. 등불을 켜는 법을 배우세요. 어둠 속에서도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아이들은 어둠을 무서워하지 않으니까요. 그 말은 민준의 가슴 속 빈 공간에 부드러운 바람처럼 불어왔습니다. 그는 방을 나갔지만 밤새도록 따스한 조명 아래 앉아 무언가를 적고 있던 그녀의 작은 뒷모습을 생각했습니다. 누군가의 앞길을 비추기 위해 밤새 조용히 타오르는 촛불처럼 말입니다. 다음 날 마음터에는 새로운 그림이 하나 걸렸습니다. 지우가 그린 그림에는 열쇠를 든 여자가 살짝 열린 옷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옷장 안에는 괴물이나 유령이 아니라 미소 짓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선생님 지우가 그러는데 그게 자기래요. 수진은 아무 말 없이 아이의 어깨에 손을 얹고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림 구석에 작지만 두려움에서 걸어 나오는 아이를 비추기에 충분한 작은 등불 하나를 그려 넣었습니다. 지우의 기억의 문은 이제 아이를 가두기 위해서가 아니라 해방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진정한 치유의 여정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평창의 언덕에 봄 기운이 내려앉아 어린 소나무 향기와 새소리가 정원을 채웠습니다. 박씨 저택의 분위기는 평온해 보였지만 수진의 마음속은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지우의 기억 문제를 해결해 준 뒤 그녀는 지훈이의 이상 징후를 눈여겨보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이는 늘 얌전하고 친구들과 잘 어울리며 똑똑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거실에 있는 피아노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상아색의 그 피아노는 지영 씨가 살아있을 때 매일 저녁 연주하던 것으로 거실 한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늘 눈을 반짝이며 엄마의 연주를 듣곤 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 피아노는 침묵했고 민준조차 감히 가까이 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아이들이 색칠놀이를 하고 있을 때 수진이 무심한 듯 물었습니다. 어릴 때 지훈이는 엄마가 피아노 쳐주는 거 좋아했니? 지훈이가 옅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좋아했어요. 엄마가 피아노 치면서 섬집아기 노래 불러주던 게 기억나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도 그 노래 좋아해. 선생님도 아기 키울 때 매일 밤 그 노래를 불렀단다. 지훈이가 멈칫하더니 색연필을 떨어뜨렸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어두워지고 입술이 굳게 닫혔습니다. 그 노래 듣기 싫어요. 아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가버렸습니다. 수진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 반응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억눌린 고통 건드리지 못한 흉터의 신호였습니다. 그날 밤 수진은 기록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그녀는 지훈이가 늘 동생을 챙기고 양보하며 올바르게 행동하려 했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올바르고 지나치게 이성적이었습니다. 6살짜리 아이가 난 괜찮아요. 동생은 제가 달랠 수 있어요. 엄마는 하늘에서 다 보고 계세요. 같은 말을 달고 살았습니다. 수진은 처음엔 감동했지만 이제 그것이 껍데기임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상처를 감추기 위한 단단한 보호막이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수진은 모험을 시도했습니다. 아침 식사 후 두 아이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오늘 선생님이 피아노 청소 좀 하려고 해. 지훈이는 반사적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시선을 피하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지훈은 신나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피아노 칠 줄 알아요? 조금밖에 몰라. 수진이 웃었습니다. 옛날에 아들 재우려고 배웠거든. 그녀가 피아노 뚜껑을 열자 아침 햇살 속으로 먼지가 피어올랐고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수진이 건반 위에 손을 얹고 몇 개의 음을 눌렀습니다. 서툴지만 따뜻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섬집 아기를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소절이 채 지나지 않아 지훈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치지 마요. 수진과 지우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지훈이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치지 마. 엄마가 그 노래 쳤단 말이야. 그날 엄마가 피아노 치고 웃었는데 그러고 나가서 안 돌아왔어. 아이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엄마가 금방 다녀온다고 했는데 안 왔어. 왜 안 온 거야? 선생님. 지우가 겁에 질려 누나를 끌어안았습니다. 민준이 2층에서 황급히 뛰어 내려왔습니다. 지훈아, 무슨 일이니? 수진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아이가 다 말하게 두세요. 그녀는 지훈이에게 다가가 아이를 품에 안고 찢어질 듯한 울음이 어깨를 적시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날 엄마는 미리 마음을 먹었던 거야. 수진이 온 방 안에 들리도록 작게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어. 내가 엄마를 미워할까 봐 겁이 났던 거야. 엄마는 아주 마음이 약해져 있었단다. 지훈아.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지훈이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난 엄마가 진짜 미워. 날 버리고 가서 미워. 학원 끝나면 데리러 온다고 약속했잖아. 저녁에 또 피아노 쳐준다고 했잖아. 근데 가버렸어. 그 말에 민주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지훈이가 그런 원망을 품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이가 극복했다고 침묵이 곧 수용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아이는 말하는 법을 몰랐을 뿐입니다. 화내도 되고 울어도 되고 그리워해도 되고 용서해도 된다는 것을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엄마를 미워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니란다. 수진이 속삭였습니다. 내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 필요했던 마음이니까. 하지만 이제는 용서하기 시작할 수도 있어. 엄마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해서 말이야. 지훈이가 서서히 울음을 그쳤습니다. 아이는 수진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목이 맨 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저 그 노래 쳐도 돼요? 수진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아이를 피아노 앞으로 이끌었습니다. 지훈이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떨리는 고사리 손이 건반 위에 놓였습니다. 한 음 그리고 두 음. 피아노 소리가 눈물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부드럽지만 격정적으로 말입니다. 지호는 바닥에 앉아 박자에 맞춰 손뼉을 쳤습니다. 민주는 붉어진 눈으로 곁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이끌어낸 수진은 불을 지키는 사람처럼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피아노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지훈이는 매일 저녁 연주했습니다. 잘 치지는 못하고 박자도 틀렸지만 그것은 진심이었고 마음의 소리였습니다. 연주할 때마다 아이는 말했습니다. 엄마 잘 들어. 나 이제 엄마 안 미워해. 그냥 엄마가 많이 보고 싶어. 어느 날 오후 뒷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 수진에게 민준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시원한 유자차 두 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당신은 제가 감히 꿈도 못 꿀 일을 해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지훈이가 해낸 거예요. 저는 아이가 시작할 용기를 낼 때까지 곁에 있어 줬을 뿐입니다. 그는 한참 동안 그녀를 바라보다가 불쑥 물었습니다. 당신도 누군가를 잃어본 적 있나요? 수진은 구름 사이로 햇살이 내리비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네. 제 한순간의 부주의로 18개월 된 아들을 잃었어요. 그는 침묵했습니다. 갑자기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사라진 듯했습니다. 그들은 두 명의 어른이자 살아남은 자로서 피아노 소리가 울려 퍼지는 집을 함께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훈이는 작은 촛불 옆 엄마의 영정 앞에 손수 접은 종이약을 올려놓았습니다. 엄마, 나 아직 엄마한테 화났지만 이제 미워하진 않아. 잘 자, 엄마. 평창의 서늘한 밤 공기 속에서 완벽하지 않지만 진실한 피아노 선율이 울려 퍼졌습니다. 지훈이의 흉터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이제는 아프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곁에서 함께 만져주며 그 상처를 넘어설 수 있게 해주었으니까요. 박씨 저택 뒤편 소나무 숲으로 바람이 불어와 야생화 향기와 뻐꾸기 울음소리를 실어 날랐습니다. 아이들이 온라인 수업을 마친 시각 민주는 서재에 앉아 머릿속이 실타래처럼 꼬여 있었습니다. 연이은 회의 산더미 같은 보고서, 그룹의 미래를 묻는 주주들의 압박. 이 모든 것이 그를 아버지로서의 책임과 회장으로서의 의무 사이에서 줄다리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블랙커피를 단숨에 들이키고 한숨을 쉬며 서랍을 열어 작년에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작성한 지훈이와 지호의 심리 기록을 찾았습니다. 그때 다른 서류 뭉치가 떨어졌습니다. 장례식 직후 그가 서둘러 넣어두었던 아내의 주치의가 보낸 친필 편지였습니다.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읽어 내려갔습니다. 환자 김지영님은 심각한 산후 감정 조절 장애와 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집중 치료 기간 동안 육아를 잠시 중단할 것을 권고합니다. 그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날 그는 이 편지를 읽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명망 있는 가문의 체면 때문에, 그리고 너무 바빠서. 강인했던 지영 씨가 이겨낼 것이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편지를 서랍 깊숙이 묻어버렸습니다. 마치 걱정거리를 구석에 접어두면 마주하지 않아도 될 것처럼 말입니다. 주먹을 꽉 쥐자 죄책감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바로 그때 노크 소리가 났습니다. 수진이 고소한 냄새가 나는 전복죽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한 집사님이 회장님 아침부터 아무것도 안 드셨다고 해서요. 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여전히 세심하시군요. 수진이 죽을 탁자에 내려놓다가 펼쳐진 서류들을 스치듯 보았습니다. 그녀는 익숙한 기울임체의 의사 소견서를 알아봤습니다. 민준이 그녀의 시선을 느끼고 인정하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거 아세요? 저는 우울증이 나약함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니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던 제가 비겁한 사람이었군요. 수진이 그와 마주 앉아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영 씨는 약하지 않았어요. 제가 만난 누구보다 더 많이 노력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아무도 손을 놓아도 된다고 넘어져도 된다고 허락해주지 않았잖아요. 가장 가까운 당신조차 그 진실을 두려워했으니까요. 그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압니다. 저 자신과 아내 모두를 용서해야 한다는 거요. 수진의 눈빛은 비난이 아니라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민준이 어두운 눈으로 그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저를 원망한 적 없습니까? 수진은 마음속의 한숨을 모두 뱉어내듯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당신이 도망자라고 생각한 적은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해합니다. 당신도 지영 씨처럼 그저 살아남으려고 애쓰고 있었을 뿐이라는 거요. 저녁이 되자 수진은 아이들을 데리고 저택 뒤편의 작은 텃밭으로 나갔습니다. 수진은 햇살이 잘 드는 빈 땅 한 켠을 골라 아이들에게 작은 화분을 하나씩 나누어 주며 직접 심어보라고 했습니다. 지우는 흙을 파느라 정신이 없었고, 지우는 말없이 보랏빛 라벤더 화분을 고르더니 먼 곳을 응시했습니다. 이거 엄마가 좋아했던 꽃이에요. 지훈이 말했습니다. 예전에 살던 아파트 베란다에서 엄마가 자주 키우셨거든요. 수진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내가 엄마를 위해 새 꽃을 심어드리면 되겠구나.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지우가 끼어들었습니다. 전 당근 심을래요. 수진 선생님이 당근은 눈에 좋아서 만화책 읽어도 눈 안 아프게 해준다고 했거든요. 수진은 두 아이를 바라보며 마음이 놓이는 듯했으나 한편으로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의구심이 피어올랐습니다. 엄마의 죽음에 대한 지훈의 반응, 지우가 꿈속에서 보인 공포,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지점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이 감히 묻지 못한 무언가를 목격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날 밤, 온 집안이 잠든 시각, 수진은 조용히 노트북을 열어 예전에 발견했던 백업 데이터가 남아있는 구형 보안 카메라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그녀는 운명의 그날, 지영 사모님이 세상을 떠난 날의 기록을 다시 열었습니다. 익숙한 거실 풍경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불 켜진 거실, 피아노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잠옷 차림의 지영 씨가 홀로 피아노를 치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위층으로 향했습니다. 지훈의 방문이 열리고 그녀가 들어가 아이에게 입을 맞추고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지훈이 살며시 눈을 뜨고 엄마가 우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어서 그녀는 지우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는 꿈결에 잠겨 있었습니다. 지영 씨는 아이를 깨우지 않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두 아이가 엄마의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림을 지우의 가슴 위에 올려두고는 2층 발코니로 나갔습니다. 수진은 숨을 죽였습니다. 카메라는 그 이후의 행동을 명확히 비추지 않았지만 몇 분 후 경보음이 울렸고
마지막 장면은 민준이 빗속으로 뛰쳐나가 아내의 시신을 끌어안는 모습이었습니다. 수지는 마치 석상처럼 굳어 앉아 있었습니다. 지우는 이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너무나 큰 고통 때문에 그 기억을 깊숙이 묻어두고 빗장을 걸어 잠근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수지는 마음의 방 상담 시간에 지훈과 단둘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훈아, 혹시 엄마가 떠나시던 날 밤에 무엇을 보았는지 기억하니? 지훈은 고개를 저었지만 치맛자락을 꽉 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꿈을 꿨어요. 지훈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문 밖에 서서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저를 사랑한다고 하셨어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꿈이 아니라 내가 진짜 엄마를 본 거야. 엄마가 다녀가신 게 맞아. 지훈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가 난간 위에 서 있는 걸 봤어요. 하지만 저는 엄마가 뭘 하려는 건지 몰랐어요. 그냥 바람 쐬고 싶으신 줄 알았어요. 아무도 제 탓이라고 안 했지만 수진이 속삭였습니다. 엄마도 너를 탓하지 않아. 엄마는 그저 내가 계속 살아가고 행복해지길 바랄 뿐이야. 그날 밤 수진은 민준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아내가 세상을 등졌던 난간에 오랫동안 앉아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나는 그 훌륭한 사람을 외로움과 오해 속에 홀로 죽게 내버려뒀어. 난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놈이야. 지금 당장 용서를 구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누리고 있는 이 두 번째 기회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죠. 수지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하루 뒤, 민주는 의사의 소견서를 모든 가족에게 공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부모님과 한 집사님, 그리고 두 아이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아빠는 침묵하는 게 너희를 지키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 침묵이 생각보다 많은 것을 죽이고 있었구나. 지훈이 아빠를 끌어안았고, 지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침묵하지 말아요, 아빠. 무슨 일이든 다 말하기로 해요. 그날부터 그림으로, 피아노 선율로, 텃밭에서의 속삭임으로 가족들의 이야기가 다시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숨기는 것은 없었고, 진실을 서랍 속에 가두지도 않았습니다. 가족이란 고통이 없는 곳이 아니라, 그 고통을 함께 마주할 용기가 있는 곳이니까요. 오늘 아침, 안개가 소나무 숲 사이로 옅게 깔린 가운데, 수지는 창가에 앉아 생강차를 쥐고 새싹 센터의 문이 천천히 열리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첫 아이들을 맞이하기 위한 문이었습니다. 프로젝트가 정식으로 시작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았지만 매일매일이 믿음과 끈기를 시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센터에 처음 온 아이들은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씻을 수 없는 상처와 특별한 사연이 있다는 것이었죠. 오늘 아동보호협회 차량이 한 특별한 소녀를 데려왔습니다. 15살의 혜원, 깡말은 최고에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는 듯 차가운 눈빛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기록에는 심리치료시설에서 도망친 가출 청소년이며 보호자가 없고 학교를 중퇴했으며 자의 이력이 있고 지난 3개월간 어른들과의 접촉을 거부해왔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혜원은 뻣뻣한 걸음걸이로 센터에 들어섰습니다. 대충 묶은 머리, 낡아서 해진 회색 후드티, 손목에는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가 보였습니다. 소녀는 수진을 보고도 인사도 하지 않고 눈길도 주지 않은 채 마치 유령처럼 문턱을 넘었습니다. 누구의 인정도 필요 없다는 듯이요. 혜원아, 편하게 수진 언니라고 불러도 돼. 여기가 생활관이고 다른 친구들과 함께 지내게 될 거야. 불편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해. 혜원은 대답 없이 가볍게 고개만 끄덕이고는 바퀴가 고장난 캐리어를 끌고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수진은 관찰 일지를 쓰면서도 시선은 줄곧 혜원의 방문을 향해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선생님과 함께 카스텔라를 굽고 그림을 그리며 노는 동안에도 혜원은 한 번도 방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고소한 버터 냄새가 진동하고 마당에서 웃음소리가 울려 퍼져도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서야 수지는 혜원의 방으로 가서 가볍게 노크했습니다. 혜원아, 배고프지 않니? 부엌에 빵 좀 남겨뒀어. 방 안은 조용하더니 잠시 후 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어린애 아닌데요. 수지는 가슴이 아려왔지만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아. 하지만 누구든 배가 고프면 먹어야지. 어른도 마찬가지야. 혜원은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빵을 문 앞에 두고 자리를 떴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접시는 비어 있었습니다. 수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혜원은 여전히 거리를 두었습니다. 어떤 활동에도 참여하지 않았고, 가정교사의 물음에도 대답하지 않았으며, 룸메이트들과도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그런 혜원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재촉하지도, 어울리라고 강요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식사 시간마다 정확히 나타나고 매일 밤 혜원의 방 앞을 지나며 작은 간식을 문 앞에 놓아둘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오후에 갑자기 정전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어두워서 무섭다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수진이 발전기를 찾느라 당황하고 있을 때, 갑자기 혜원이 문을 박차고 나와 작은 라이터 불빛을 비추었습니다. 부엌 뒤쪽 배전함에 예비 차단기 있어요. 수지는 멍하니 쳐다보았습니다.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혜원이 살짝 눈을 흘겼습니다. 설마 다 언니처럼 바보인 줄 알아요. 수진이 웃음을 터뜨리자 아이들도 놀라워했고 팽팽했던 긴장감이 누그러졌습니다. 그날 저녁, 처음으로 혜원이 모두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여전히 말수는 적었지만 같은 식탁에 앉으려 노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수지는 특별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혜원이 그림을 아주 잘 그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그림들은 주로 고요한 집안의 구석, 얼굴이 없는 여인의 초상, 혹은 꽃은 가득하지만 사람은 없는 들판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한 번은 수진이 칭찬했습니다. 옛날 우리 언니 그림이랑 느낌이 참 비슷하다. 혜원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 언니도 언니를 버렸어요. 수지는 피하지 않고 아이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언니는 내가 17살 때 약물 과다 복용으로 세상을 떠났어. 혜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소녀는 수진의 책상 위에 작은 카드를 놓아두었습니다. 나무 밑에 등을 돌리고 앉아있는 두 자매의 그림이었습니다. 종이 구석에 잉크가 번진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언니가 살아있었다면 아마 언니 같은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그날 이후로 혜원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지 않고 어린아이들이 종이 접기를 하거나 채소를 심을 때 돕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지훈이가 놀러 올 때면 매일 저녁 따로 시간을 내어 함께 그림을 그리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 번은 수진이 우연히 혜원이 지훈에게 묻는 것을 들었습니다. 엄마가 하늘나라에 계시는데 내가 잘 때 엄마가 다녀가시는 것 같다. 지훈이 대답했습니다. 잘 모르겠어. 하지만 엄마가 들어오기 쉽게 창문은 항상 열어둬. 혜원은 아무 말 없이 지훈의 머리를 아주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 모습에 수지는 목이 메었습니다. 어느 날 늦은 밤, 수지는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나가보니 혜원이 라면을 끓이느라 분주했습니다. 야식 먹게. 혜원은 깜짝 놀라더니 이내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꼭 이 시간만 되면 배가 고파서요. 나도 그래. 수진이 웃으며 그릇을 하나 더 꺼냈습니다.
두 사람은 은은한 노란 조명 아래 나란히 앉았습니다. 수진이 물었습니다. 예전 시설에서는 왜 나온 거야? 혜원은 한참 동안 침묵하더니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거기서는 억지로 즐거워야 했고, 웃어야 했고, 매일 감사 일기를 써야 했어요. 오늘 나는 해서 기쁘다, 을 배웠다, 에게 감사한다는 세 문장으로요. 난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아무도 믿지 않고, 아무에게도 고맙지 않은데 말이에요. 그럼 여기는 어때? 수진이 물었습니다. 혜원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여긴 아무도 쓰라고 강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시 쓰고 싶어졌어요. 수진은 울컥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아주 짧게 쓰는 것부터 시작해봐. 예를 들어, 나는 머물렀다처럼. 혜원이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거 좋네요. 그렇게 쓰는 건 억지스럽지 않으니까요. 그날 밤, 방으로 돌아온 수진은 휴대폰을 켰다가 한 집사님이 보낸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기자들이 센터를 취재하고 싶어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해봐요. 수진은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희미한 불빛 아래 혜원이 앉아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치유의 여정이란 결과로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런 순간들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린 것 같았던 아이가 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아주 작은 틈을 남몰래 열어두는 그런 순간들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문틈에 수진은 조용히 앉기로 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재촉하지도 않고 그저 누군가가 너와 함께 머무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아이가 알 때까지 충분히 오래 곁에 있어 주는 것. 내가 착하든 나쁘든 고집을 부리든 상처투성이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때로는 함께 머문다는 것은 말이 아니라 버려지지 않았다는 매일매일의 기억으로 증명되는 것이니까요. 첫 번째 알림은 수진이 아이들과 함께 새싹 센터의 복도 벽을 꾸미고 있을 때 울렸습니다. 그것은 아무런 설명도 없는 링크 하나였습니다. 클릭하자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드론으로 촬영한 센터의 전경을 배경으로 문제 행동을 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빠르게 편집되어 있었습니다. 고아원 출신인 민호가 우유를 쏟아 수진이 가볍게 나무라자 우는 장면에 비꼬는 듯한 내레이션이 깔렸습니다. 센터인가? 아니면 소년원인가? 영상을 올린 사람은 발가벗은 진실이라는 채널명을 가진 사이버레카, 즉 남의 사생활을 폭로해 조회수를 노리는 유튜버였습니다. 조회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댓글창에는 수백 개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었습니다. 옹호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악성 댓글이었습니다. 문제아들은 사회가 교육해야지, 세금 들여서 키워봤자 뭐하냐, 애들이 저런 건 유전자 탓이다, 고쳐지겠냐, 위선자들 같으니라고. 수진은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숨이 가빠오고 가슴 위에 바위가 얹힌 듯 답답했습니다.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한 집사님이었습니다. 수진 씨, 영상 봤어요? 지금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올랐어요. 기자들 전화가 빗발치고 있어요. 네, 봤어요. 악의적으로 편집했더라고요. 단순히 악의적인 게 문제가 아니에요. 박 회장님이 방금 대형 후원사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투명성이 확인될 때까지 후원을 잠정 중단하겠답니다. 정말로 후원이 끊기면 다음 달부터 센터 운영이 어려워져요. 수진은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마당으로 향했습니다. 지훈이는 그네를 타며 깨르르 웃고 있었고 혜원은 자두나무 아래서 민호와 함께 조용히 색칠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은 가슴 아플 정도로 평화로워서 밖에서 몰아치는 비난의 파도와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 민준이 센터에 도착했습니다. 그의 안색은 창백했고 셔츠 기든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그는 수진에게 서류 뭉치를 건넸습니다. 센터 운영을 일시 중단해야 할 경우를 대비한 비상계획서야. 수진은 서류를 받아 들었다가 슬며시 밀어냈습니다. 안 읽을래요. 수진, 내 말 들어봐. 우리는 아이들에게 이곳이 집이라고 판단받지 않고 낙인 찍히지 않는 곳이라고 말해왔어. 그런데 고작 자극적인 영상 몇 개와 익명 댓글 때문에 포기하자고요? 포기하고 싶은 게 아니야. 하지만 난 먼 미래를 봐야 해. 내게는 회사도 있고 주주들도 있어. 그들은 감정을 봐주지 않아. 수진은 눈을 들어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그 감정, 제가 혼자 다 감당할게요.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어요. 그날 밤, 아이들이 모두 잠들자 수진은 다목적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거치대에 세우고 카메라를 켠 뒤 라이브 방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몇 명의 시청자가 들어오더니 순식간에 수백, 수천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금 소년원이나 다름없다고 비난받고 있는 새싹센터의 책임자입니다. 그녀는 잠시 멈추고 숨을 골랐습니다. 여기에는 3주 넘게 방 구석에 앉아 말 한마디 안 하던 소녀가 있습니다. 그 아이는 자는 동안 학대를 당했던 기억 때문에 밤마다 나를 지새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소녀는 예쁜 꿈을 그림으로 그리고 밤 9시면 베개를 끌어안고 잠이 듭니다. 또 엄마가 자살하기 직전에 남긴 말이 나가 죽어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그 말을 하고 다니던 소년도 있습니다. 지금 그 아이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사과 편지 쓰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수진은 목이 메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엔 이게 동정노름 같겠지만 사랑을 거부당해 본 아이들에게는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손을 잡아주는 것 하나하나가 기적 같은 발전입니다. 그녀는 민호가 그린 그림 한 장을 들어 보였습니다. 그림 속에는 초록색 지붕집과 함께 비뚤배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새싹은 나의 두 번째 집입니다. 이 센터가 얼마나 더 지속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믿을 이유가 필요한 분들은 제발 이곳에 직접 와주세요. 편집된 영상만 보지 마시고요. 사회로부터 버림받았던 아이들의 눈을 직접 들여다보고 자문해보세요. 만약 당신이 저 아이들이라면 누군가 딱 한 번만이라도 나를 믿어주길 바라지 않겠습니까? 라이브 방송은 12분 만에 끝났습니다. 수진은 모든 힘이 빠져나가 의자에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3시간 후, 영상 조회수는 20만 회를 넘겼습니다. 많은 사람이 해시태그 새싹을 믿어요를 달며 공유했습니다. 심리 전문가들과 유명 교육자들이 나서서 악의적인 영상을 반박하고 센터를 옹호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아이와 대화하기 프로젝트 때 수진을 인터뷰했던 젊은 기자는 해명 기사를 썼습니다. 아무도 어른들에게 영웅이 되라고 강요하지 않는다. 하지만 한때 무시당하던 가사 도우미였던 한 사람이 익힌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일어섰다면 이 사회에는 아직 희망이 있는 것이다. 이틀 후 주요 후원사는 지원 중단 결정을 철회했습니다. 오히려 센터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자체에서도 공무원을 파견해 조사한 결과 센터가 법적으로 올바르게 운영되고 있으며 시설과 교육 과정이 명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수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기쁜 소식이 전해지자 가장 먼저 달려와 수진을 아는 사람은 혜원이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지만 그 포옹은 감사 인사가 아니라 확인 도장 같았습니다. 난 모든 걸 지켜봤고 언니를 믿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이 정원에 물을 주고 있을 때 민준이 다가왔습니다. 당신에게 사과해야겠어. 사과는 필요 없지만 당신이 말할 필요는 있죠. 민준은 진심 어린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비 오는 날 밤 우리 집에 들어왔던 당신이 단순히 가사 도우미가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어.
모두가 의심할 때조차 떠나지 않았던 유일한 사람이 당신이었어. 수진이 옅게 웃었습니다. 제가 강해서가 아니에요. 저도 버려져 본 적이 있어서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기 때문이에요. 그는 말없이 오랫동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 속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풀리는 듯 부드러워졌습니다. 마당에서 지훈이 붓을 들고 달려왔습니다. 수진 선생님, 제가 선생님이 센터 앞에서 바람 막아주는 거 그렸어요. 멋지죠? 수진은 몸을 낮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멋지다. 그녀는 노을이 붉게 물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제 악의적인 영상이나 익명의 비난 따위는 걱정되지 않았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용기 내어 진실을 말하면 더 많은 사람이 어둠 속에서 걸어나와 옳은 일을 지킬 거라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이곳 아이들에게 옳은 일이란 조건 없이 사랑받는 것, 그뿐이었습니다. 주말 오후, 새싹센터 마당에서 아이들이 술래잡기하며 웃음꽃을 피우고 있을 때 수진은 지훈과 함께 찰흙놀이를 하려고 풀을 섞다가 전화벨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장되지 않은 낯선 번호였습니다. 수진은 끊어지게 둘까 하다가 왠지 모를 예감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저는 최 씨라고 합니다. 민호 아비 되는 사람입니다. 수진은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잔뜩 쉬어 있었고 확신 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민호가 그쪽 센터에 있다고 해서요. 지금 아이는 건강하고 잘 지내나요? 수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흐르더니 남자가 거의 고해성사하듯 입을 열었습니다. 제게 자격이 없다는 건 압니다. 하지만 술 끊은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제 발로 알코올 중독 치료센터에 들어갔고 지금은 안산공단에 있는 공장에서 일하며 자리 잡았습니다. 가능하다면 아이를 딱 한 번만이라도 다시 보고 싶습니다. 수진은 즉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재회는 매우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아동보호법을 준수해야 하고 특히 가족에게 상처받은 아이라면 더욱 신중해야 하죠. 하지만 전화기 너머로 보이지 않는 최 씨의 눈빛이 수진의 뇌리에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희망과 절망의 경계에 서서 참회하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요. 수진은 원칙적으로 동의했지만 법적인 조건을 분명히 했습니다. 연애는 가능하지만 아이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센터 직원이 동석해야 합니다. 민호는 아직 아빠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이해하시나요? 네, 알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통화는 조용히 끝났지만 그날 오후 내내 수진의 가슴 속에는 뜨거운 불덩이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민호를 더 유심히 관찰하며 작은 표정 하나하나를 살폈습니다. 녀석은 여전히 장난기 많고 사인펜을 좋아하며 혜원을 졸졸 따라다니는 귀여운 꼬마였습니다. 하지만 혜원이 가족 그림을 그리는 동안 민호는 옆에 어른 없이 혼자 덩그러니 있는 집만 조용히 색칠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수진은 저녁 식사 후 자두나무 아래서 민호와 마주 앉았습니다. 민호야, 만약 언젠가 아빠를 다시 만나게 되면 뭐라고 말하고 싶니? 민호가 눈을 들어 그녀를 보며 머뭇거렸습니다. 선생님, 진짜 우리 아빠예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하지만 진짜라면 만나고 싶어. 민호는 땅을 내려다보다 한참 뒤에 대답했습니다. 어릴 때 아빠가 자전거 태워주던 꿈을 자주 꿔요. 얼굴은 잘 안 보이는데 아빠 손이 엄청 크고 따뜻했던 건 기억나요. 수진은 아이의 손을 꼭 잡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누가 그러더라. 사람은 목소리나 얼굴은 정확히 기억 못해도 느낌은 잊지 않는데. 내가 아빠 손을 기억한다는 건 내 마음속에서 여전히 그 따뜻함을 느끼고 싶다는 뜻일 거야. 민호는 수진을 빤히 바라보다가 속삭였습니다.
그럼 아빠 만나면요. 제 손이 얼마나 작은지 기억하냐고 물어볼래요. 일주일 후, 최 씨가 센터를 찾아왔습니다. 어깨가 해진 셔츠에 색바랜 운동화, 희끗희끗한 머리칼. 그는 마치 태양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는 사람처럼 눈을 피했습니다. 수지는 정문에서 그를 맞아 상담실로 안내한 뒤 밖으로 나와 혜원을 불렀습니다. 민호 좀 데리고 마당으로 나와 줄래? 아직 아무 말 하지 말고. 혜원은 수진의 표정을 살피더니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 안에서 최 씨는 벌 받는 사람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민호가 들어서자 아이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수진이 뒤에서 아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민호야, 너를 만나고 싶어 하는 분이야. 최 아저씨란다. 민호는 낯선 남자를 쳐다보다가 다시 뒤를 돌아보며 작게 물었습니다. 아저씨가 우리 아빠예요. 최 씨는 넋을 잃은 듯 붉어진 눈시울로 차마 고개도 끄덕이지 못하고 떨리는 손만 내밀었습니다. 아저씨가. 미안하다. 내 곁에 있어 주지 못해서. 용서해 달라는 게 아니야. 그냥 내가 건강한지, 울 때 안아주는 사람은 있는지 알고 싶었어. 민호는 대답 대신 눈앞에 있는 거친 손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자신의 손을 포개었습니다. 최 씨는 북받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민호를 품에 안고 놓으면 사라질까봐 부서져라 꽉 끌어안았습니다. 민호는 울지 않고 속삭였습니다. 아저씨 손 여전히 크네요. 근데 제가 기억하던 것보다 차가워요. 최 씨가 아이의 어깨에 고개를 파묻었습니다. 내가 허락해준다면 아저씨가 다시 따뜻하게 만드는 법을 배워볼게. 면회는 감독하에 30분간 진행되었습니다. 수지는 개입하지 않고 침묵 속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 후 최 씨는 민호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편지를 자주 쓰겠으며 민호가 원할 때만 찾아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떠나기 전 그는 수진의 손에 편지 봉투 하나를 쥐어주었습니다. 혹시 나중에 아이가 읽고 싶어 하면 그때 주식에 보관 좀 부탁드립니다. 그날 밤 민호는 아무 말도 없었지만 잠들기 전 방을 점검하던 수진은 민호가 연필로 손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기 손 옆에 아주 큰 손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민호야, 뭐 그려? 제 손이 아빠 손만큼 커지려면 얼마나 걸릴지 재보고 있어요. 수진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마 금방일걸? 그런데 정말 그렇게 되고 싶니? 민호가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젠가 아빠가 제 손을 잡았을 때 제가 더 이상 작게 느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며칠 뒤 혜원이 수진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민호 아버지가 준 편지 가지고 계시죠? 가지고는 있는데 민호가 아직 안 찾네. 혜원은 수진을 빤히 보더니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라면 무서워서 못 읽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다 클 때까지 버리지 않고 가지고는 있을래요. 수진은 모든 편지를 당장 읽을 필요는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편지 하나하나가 증거였습니다. 비록 늦었더라도 누군가가 다시 다가오려 노력하고 있다는, 그저 미안하다는 말을 전하기 위해서라도 말이죠. 그날 새싹센터 벽에는 새로운 그림이 하나 추가되었습니다. 민호가 파란색 페인트로 찍은 자신의 손자국 옆에 이름도 설명도 없는 더 큰 손자국이 찍혔습니다. 하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은 모두 알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 영영 잃어버린 줄 알았던 기억의 조각을 막 되찾은 아이가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수많은 상처를 딛고 누군가에게 다시 문을 열어주는 용기를 내는 것이야말로 그 아이가 예상치 못했던 성장의 시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근처 초등학교에서 학교 시간을 알리는 종소리가 새싹센터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혜원이 묵직한 책가방을 메고 정문으로 들어왔습니다. 흰색 교복 셔츠는 구겨졌고 관자놀이에는 땀이 맺혀 있었지만 눈빛만은 고요한 자신감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유령처럼 떠돌던 아이에게서 이런 모습을 보게 되리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센터 안에서 수지는 새로 기증받은 작은 도서관에 책장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동화책, 심리학 서적, 자기계발서들이 혜원이 직접 고안한 색깔 라벨에 맞춰 가지런히 꽂혀 있었습니다. 독서 코너는 이제 아이들로 북적였고 혜원이 조용히 글을 쓰는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소녀는 사는 법, 듣는 법, 그리고 믿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혜원이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반항 섞인 짧은 대답이 아니라 긴 북백 같은 이야기들을요. 마음에서 우러나온 이야기, 때로는 이른 아침 수진에게 남기는 편지 같은 글들이었습니다. 특별 조회 시간에 수지는 센터 식구들이 모두 감동할 만한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새싹센터가 우리 지역 최초의 위기 아동 심리 지원 및 통합센터 모델로 공식 인정받았습니다. 더 이상 시범 사업이 아니었고 후원자의 일시적인 선의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법인 자격과 후원, 체계적인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지역 사회의 신뢰를 갖춘 진정한 모델이 된 것입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지만 수지는 말없이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명칭이나 서류는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녀가 진심으로 기쁜 이유는 새싹센터가 이제 의지할 곳 없던 아이들의 마음속에 진짜 집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운명처럼 또 하나의 기쁜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혜원이 태국에서 열리는 국제 아동 정신건강 콘퍼런스에 한국 청소년 대표 연사로 선정된 것입니다. 펜을 꺾고 책상을 엎으며 학교를 뛰쳐나갔던 그 아이가 대표로 뽑힐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혜원의 이야기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보다 더 적합한 인물은 없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출국하는 날 아침, 수지는 혜원의 셔츠 깃을 매만져 주었습니다. 흰 셔츠에 주름치마, 단정한 한국 교복 차림이었지만 왼쪽 가슴에는 새싹센터의 작은 배지가 달려 있었습니다. 혜원은 거울을 보더니 수진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말실수하면 어쩌죠? 수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내 진심을 말한다면 맞춤법이 좀 틀려도 아무도 뭐라 안 할 거야. 혜원은 예전에 수진이 벼룩시장에서 사다 준 자신의 낡은 운동화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때는 갈 곳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어때? 혜원은 대답 대신 주머니에서 작은 쪽지를 꺼내 수진에게 건넸습니다. 제가 가면 나중에 읽어보세요. 수진은 쪽지를 펴보지 않고 혜원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 순간에는 어떤 말도 필요 없었습니다. 콘퍼런스장, 생중계 카메라가 돌아가는 가운데 혜원이 연단에 올랐습니다. 눈빛은 조금 떨렸지만 마이크를 잡은 손은 단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혜원입니다. 저는 한때 사회로부터 구제불능, 문제아라고 불렸던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왜 그렇게 됐는지 묻지 않은 곳이 딱 한 군데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그저 배가 고픈지, 같이 앉고 싶은지만 물어봐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곳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저는 약속 때문에 머문 게 아닙니다. 저는 저를 떠나지 않은 그 하루하루 덕분에 머물렀습니다. 저는 가족 그림을 찍고 편지를 불태우고 학교에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수진 선생님은 정문에서 기다려 주셨고 제 침대를 정리해 주셨고 약 먹을 시간을 챙겨 주셨습니다. 제가 착해서가 아니라 선생님이 저를 포기하지 않기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치유나 재통합에 관해 이야기하지만 때로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무슨 일이 있어도 떠나지 않는 한 사람, 나의 격렬함을 거부하지 않고 견뎌주는 한 사람입니다. 좌중은 숨을 죽였습니다. 연설이 끝나자 수백 명의 사람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혜원은 허리 숙여 인사했습니다. 누군가가 울고 있는지는 몰랐지만 숫자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그녀가 남긴 쪽지를 읽고 있을 한 사람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센터 사무실에서 수진은 쪽지를 펼쳤습니다. 수진 선생님, 제가 왜 그랬냐고 묻지 않아 줘서 고마워요. 선생님은 제가 무엇을 견뎌왔는지만 물어봐 주셨죠. 민호 그림을 찢었을 때 저를 쫓아내지 않아 줘서 고마워요. 억지로 사과시키지 않고 내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게라고 해줘서 고마워요. 제가 이 센터에 얼마나 더 있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떠나더라도 아주 떠나는 건 아닐 거예요. 이곳은 제가 누군가에게 기다림을 받을 가치가 있다는 걸 처음으로 알려준 곳이니까요. 수진의 손등 위로 눈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쪽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수첩에 끼워 넣었습니다. 한 달 후 찬란한 여름이 찾아왔을 때 새싹센터는 개소 3주년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불꽃놀이는 없었지만 아이들이 직접 준비한 작은 공연들이 있었습니다. 민호는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삑사리가 났지만 눈동자는 초롱초롱 빛났습니다. 혜원은 맨 앞줄에 앉아 처음으로 눈치 보지 않고 활짝 웃었습니다. 행사가 끝날 무렵 박민준 회장이 마당 한가운데서 수국 꽃다발을 들고 섰습니다. 수진이 처음 이 집에 들어오던 날부터 좋아했던 꽃이었습니다. 수진, 내가 예전에 물었었지? 나와 함께 갈 수 있겠냐고. 이제 알아. 당신만큼 강인하게 함께해 줄 사람은 없어. 그는 쏟아지는 오후 햇살 아래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어떤 폭풍우가 와도 나랑 같이 꽃을 가꿔주겠어? 아이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수진은 웃음을 터뜨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지나온 모든 고통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장면, 수진과 민준, 쌍둥이 지훈과 지우, 혜원, 그리고 한 집사님이 함께 센터 마당에 어린 단풍나무를 심었습니다. 혜원이 수진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여기에 있어도 될 만큼 좋은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수진은 나무 뿌리에 흙을 덮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그 질문을 멈추는 순간 비로소 자격이 생기는 거야. 어린 단풍잎이 바람에 살랑거렸습니다. 나뭇가지에는 분홍색 머리핀 하나가 느슨하게 묶여 있었습니다. 한때 황무지처럼 살던 아이가 말이 아닌 떠나지 않는 매일을 통해 진정으로 머무르기를 선택했다는 표식처럼 말이죠. 시간 내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내용이 의미 있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좋아요, 공유,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조언과 공감은 저희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들고 계속 이야기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